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대칙입니다. 어,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서 옛글 고쳐 읽기라는 부분을 읽을 겁니다. 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고전을 주로 공부합니다. 이제 고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옛글이죠. 옛글. 저 같은 사람은 주로 이렇게 서양 중세, 중세의 그 고전을 주로 많이 읽습니다. 읽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된 그 고전을 주로 연구합니다. 지금 또 이제 신나는 라틴어 고전이라고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 뭐 두 분하고 또 뭐 경북에 또 계신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저랑 같이 한 거진 1년 되어 가도록 라틴 고전을 라틴어를 공부하고 또 라틴 고전을 지금은 강독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동양 고전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저도 일반적인 철학과를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양 고전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에서 배운 뭐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거 뭐 불경이라던가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게 불경 그 다음에 뭐 예, 그다음 중국 고전들 그 다음에 한국 고전들을 배웠는데 사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은 거의 뭐 머릿속에 남은 게 거의 없고 고전 동양 고전을 제가 제대로 공부한 것은 거의 독학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전체 여정을 보면 서양 중세 철학도 거의 독학식으로 해왔고 이렇게 동양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그 원래 다니던 그 대학의 교수님이 안식년이라서 1년 동안 이렇게 외부에 어떤 시간 강사분께서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셨어요. 중학, 아니,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2년 동안인가? 2학, 3학년 때, 예, 3학년 때 1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1, 2학기 때. 그래서 제 기억에 그 1학기 때, 2학기 때 그분하고 읽었던 이황의 성학십도 그리고 어, 대학, 그리고 대학, 그 다음에 뭐 도덕경, 어, 중용 그런 네 권의 책을 같이 읽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머리에 강렬하게 남습니다. 특히나 성악십도를 가장 오랫동안 읽었던 것 같은데 성악십도 강의가 그중에 태극도 강의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개성도 강하셨고 그 대학 교수라기보다는 한학자에 가까우신 분이셨는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성경만큼이나 저에게 가장 뭐 강인하게 다가온 것은 불경입니다. 예, 특히나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때 이전부터 사실 철학 관련된 고민이 제 몸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제 뇌 속에서 철학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무슨 뭐 서양 철학책이라기보다는 그 불교 금강경, 그 다음에 반야심경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책과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철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뭐 철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크지 않고 성경을 제가 이제 더불어 있음의 철학이라고 제 나름의 철학을 정립한 이후에 성경을 더불어 있음의 철학의 측면에서 읽어가려고 하는 애씀들이 있었죠. 예, 그것들은 뭐 몇몇 작은 소품 책들로 제가 야고보서 요한 일서 뭐 이런 책들을 돌아보는 그다음에 주의기도 돌아보는 그런 작품들을 남겨 뭐제 작은 아주 소품을 남겼는데 뭐 별로 안 읽으시는 아니 별로 안 읽으세요. 근데 이제 그 책 읽고 좋다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예, 이제 제 철학이 정립되고 제 철학의 정립 차원에서 이렇게 성서를 읽어가는 정립한 후에 성서를 읽어가는 일들을 했고 원래 철학 자체가 정립할 때는 제가 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불교의 영향이 크고 어, 언젠가는 제가 지금 또뭐 반야심경 강의를 제가 사람들하고 반야심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근데 교회나 뭐 성당에서 제가 반야심경을 읽자고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은 반야심경을 좀 많이 읽었고, 그다음에 아함경, 뭐 대승, 소승 할 것 없이 쭉 읽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한번 묶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은 뭐 동서양을 할 것 없이 옛날 글을 주로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글을 읽고 읽는 태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옛날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오늘은 그런 제 생각과 함석헌이라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이 책, 이 옛글 고쳐 읽기, 고쳐 읽는 이 부분을 좀 대화하듯이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옛날 글을 읽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요즘 유튜브에 인기 있는 분들의 뭐 옛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예, 특히나 동학 관련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잘못되어 있고 너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러한 저도 굉장히 거부하고 그리고 그 함석헌 선생도 굉장히 거부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뭐 함석헌 선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편에서 봤을 때는 뭐 국가주의, 아니 예를 동학을 통해 가지고 뭐 민족 우월주의, 뭐 세계 최고의 철학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세계 최고의 철학은 없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도 서양 사람 나름으로 최고의 철학을 만들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조건 속에서 최고의 철학을 만드는 것이지 뭐 세계 넘버 원의 철학을 만들어서 우리 철학을 뭐 세계 도처에 퍼뜨리고 뭐 이런 거는 철학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철학의 보편성은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나 우월주의적인 발상으로 철학을 바라보는 전두환이 시대에 전두환이가 철학으로 뭐 대응 철학 한다고 그 시대에 하던 것처럼 북한이 주체 사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하는 철학 해야 된다. 이제 박정희 시대의 국민교육원장에 이런 것과 별로 결이 다르지 않고 그냥 고상한 말로 꾸며놨을 뿐 결국은 이렇게 뭐 철학을 상품화하고 우리 국가 우월을 나타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민우선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있으면 철학 자체가 그렇고. 근데 혹시 제가 대한민국의 철학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국수주의자나 국가우월주의자나 국민우월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 뭐 잘 알려지지 않고 저하고 철학 공부를 하시는 몇몇 분들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언젠가 제가 대한민국 철학사를 이렇게 뭐 두 달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제가 제 철학의 입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치리의 철학이 일부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가치 있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때 가면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옛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옛글은 그 거기에 그냥 옛날 글만 있다면, 옛날 글만, 옛 내용만 있다면, 옛 것만 있다고 한다 하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유물 발굴하듯이 철학한다고 한다 하면 그것은 별 옛날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속에 새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새 뜻.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경대전이다. 음? 동학의 고전, 동경대전을 읽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19세기의 뜻을 찾아내고 찾아냈다. 그럼 그냥 역사학과에서는 할 만한 일인 거고 그것은 그냥 19세기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낸 것도 철학사입니다. 철학사. 하지만 여기에서 새 뜻, 지금 21세기 우리를 위한 새로운 뜻으로 이 자체를 진화시킨다면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조건 속에 끊임없는 진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얍삽한 진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고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뭐 그 재벌들 시대에는 재벌 뭐 대단하다라고 해주다가 또 이명박 시대에는 뭐 이렇게 또 이명박이 한 걸 잘한다고 했다가 뭐 요렇게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옛 고전을 통해 가지고 그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이렇게 뭐 해주고 어느 시대에 이제 또 자기 진보적인 사람이냐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개인의 자기 개인에 위한 어떤 것이지 그것이 모두를 위한 그 새 뜻은 아니거든요. 이때 새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불어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거. 더불어 모두에게 좋은 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냥 내가 읽고 남들 모르던 무언가 하나의 해석을 찾았다. 그거는 철학사나 고전학적으로는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철학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와 철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사가 철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철학사와 철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사가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고전 철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철학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이 그런 철학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철학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철학사가 철학이기 위해서는 철학사를 자기 철학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철학 교과서 갖고 와서 체계적으로 무슨 하나 뭐 진도표대로 나간다. 그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철학 수업 같은 경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포지움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오면 그 전혀 뭐, 그런 것도 잘 못 봤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보면 자유롭게 어떤 걸 가지고 논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잘 못 봤고 또 하나는 철학 수업, 고전 수업 같은 걸 해도 이 고전을 충분히 읽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함석헌이나 대한민국 철학에서 제 강의를 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철학이나 함석헌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과의 생각의 견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이 있지만 사실 지금의 철학 수업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가 대한민국 철학사에도 대한민국 철학사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토론식 수업을 하자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더불어 있으면 철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있음이라는 말이 사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그게 더불어 있음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수업은 무의미한 수업이고 있으나 마나한 수업입니다. 그냥 자기들 서로 다른 자기 감정 이야기하다 끝나버리고 감성 이야기하다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고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그 고전을 새롭게 새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새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고전을 읽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새 뜻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하고 하면서 그것을 지도시켜가는 하나의 생물 같은 그 살아있는 역동성 이것이 철학 수업이 되어야 되는 철학 수업 그 속에 있는 고전이 녹아든 철학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또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참 슬픕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실 그걸 약간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고전을 읽는데.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보다는 좀뭐 쉽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나 혹은 위로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고전을 제대로 읽으면 이 새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듣기 거북해하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학벌 높고 이런 사람들이 너 이제 살아가면서 명령조로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면서 토론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고전 가운데 찾아내는 새 뜻이 또다시 진화해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철학 고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셋 뜻,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성사적으로, 고전적으로 뭐 객관적인 사실을 꺼낸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개인들이 어떻게 다 성사학자가 되겠어요. 그죠? 모든 개인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겠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철학 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한 것들은 자기가 그 성경 안에서도 새 뜻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기 삶에 녹아드는 새 뜻.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파에서는 성서 교육보다는 그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교리의 교육이 중심되어져 있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너무 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식으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성서의 해석이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삶 속에서, 물론 배경 지식을 알고 이래도 좋지만 성경,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부수적이고 자기 삶 속에서 그 성경을 만나서 새 뜻을 찾아내는. 그럼 그 새 뜻이 가치 있는 새 뜻이라면 그것은 홀로 지식이 아니라 항상 더불어 좋음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직 문명의 새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속에서요. 오래된 글 속에서. 근데 우리가 보면 이때까지는 서양적인 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한다 하면 서양 철학 공부하고 동양 철학 공부하는 것은 동양 철학이라고 특별히 그 앞에 관형사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서양 철학적인 것이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혹은 근대 들어서서 그 뭐 칸트식으로 해석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 너무나 당연한 서구적인 철학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으로, 그러니까 서구적인 철학으로, 서구 철학으로 신을 만나는 것, 즉 서구의 신학이죠.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철학으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학책에서 나오는 많은 개념들 중에서 신학자들도 모르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으로 이미 배경 깔려 있는 게 많거든요. 용어는 뭐 삼위일체론이고 육화론이고, 그 속에 그 개념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시대의 철학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서양의 철학으로 굳이 신을 만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동양의 철학으로서도 신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동양의 철학은 또 이래 보면은 동양의 철학 중에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계를 강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서양의 철학도 위계를 강조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플라톤주의 같은 것도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유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교황이 제일 신에게 가깝고 이런 식의 것들,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양의 성리학도 매나 그런 식의 위기적 사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실 서양의 것만 가지고 동양의 것들 중에서도 읽어서 서양의 것을 오래 해서 서양도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서양 신학도 진화하고 서양 철학이 지금 엄청나게 진화했기 때문에 서양 신학이나 서양의 종교와 서양 철학을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그 제가 지금 현대 철학을 오히려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도 있는데, 현대 철학의 스피드를 지금 그리스도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거 따라가는 게 현대 철학이라고 하면 아직도 하이데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살아있는 철학자들의 그 진보성, 그 다음에 이 사회의 현실적인 그 뭐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뭐 의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철학자들의 고민을 서양 철의 신학이 따라가지 못해서 막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신학이 그런 거 잘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게 동양적으로, 예를 들어 함석헌, 우리 어느 함석헌으로 신을 따라가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더불어있음의 철학으로도 쉽게 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아직도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서구 철학의 방식으로만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도 이 서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낡았어요. 많은 요소들이 아무리 깨려고 해도 기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뭐 천년 이상 되는 기본적인 틀 개념을 가지고서 있는데, 그것들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적인 것만 옳은 길이고 그것으로 행복에 이르게 되느냐? 아니고, 이미 서양 사람도 압니다. 서양 사람도 이것이 노후에 따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으로 새로운 신학을 모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새로 뭐, 이제 현대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는 자기를 어느 종교 교파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에게 철학을 뭐 공부하러 왔던데, 이제 저에게 철학을 배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참, 옛날엔 그래 말했는데, 저에게 철학을 배운다. 사실 저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배운다 이래 말하면 내가 흡사 그들을 뭐 선생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같이 공부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뭐 저한테 철학을 배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선생도 아니고 같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같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불교 신자인데도 절에 가본 적이 없는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가지 않은 그리스도교 신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이제 미국에 교포로 있는 어떤 그 대학생, 이제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확하게 그 인적 사항을 묻지 않아서. 근데 그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진짜 한 달 과외비를 주고 저에게 했던 게, 그 유대칠의 신학으로, 그 유대칠의 철학으로 유대칠의 신학 강의를 듣고 싶다. 아마 그 강의를 제 나름의 철학으로 제가 그 신약을 강의한 것은 제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강의 요청받은 것도 그 개인과의 요청받은 것 처음 같은데, 그렇게 저 같은 사람도 저의 철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렇지 않고 서양의 철학.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남의 틀 속에서 서양을 바라본다. 그 남의 틀 속에. 근데 그 남을 서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내가 아닌, 전 해석을 좀 더 생활적으로 다가오면 내가 아니라 목사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의 틀에서만 마주한 이 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의 틀에서만 마주한 신만이 행복으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이 황당하고 비판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서양 사람을 지금 비판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됐죠. 사실 이 책은. 훨씬 더 오래됐죠. 이미 합작은 살아 생전에 젊은 시절에도 서양 사람 비판하면서 우리식으로 신을 만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영모도 있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서양적인 비판 동양적으로 바라보자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남의 시선으로 신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시선으로 바라보겠다 이겁니다. 내 시선.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 없이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 가톨릭 교리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교황은 이래 말했고 목사는 이래 설교에서 신부는 이래 말했다. 그것도 매우 뭐 나름 도움이 된 참고서지. 결국 정답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살아가는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나아가는 주체는 난 거예요. 내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다. 오케이 그런 거 그 서양 사람이라고 지금 함석헌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21세기 우리에게 보면 나 아닌 존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 아닌 존재.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철학적으로도 나 아닌 철학 공부한다라는 것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은 석박사 학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철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석박사 과정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한 진지함이 아니라 무슨 구구단 배우고 나서 곱하기 배우고 나누는 것이 무슨 체계를 가지고 배워서 그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이론을 체계화를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그냥 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잘 살아야 하는 주체는 나거든요. 그죠?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나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무슨 성사학자건 종교적 권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지금 교육 참고서예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고 내 생각 다 오답이라 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주체적 삶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얻어가는 그 길이 나에게 답인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도 역시 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없이 자 벌어라. 벌어서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자. 이걸 이제 소부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저는 이것도 똑같이 그래 보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힘들고 괴로운데 내 밖에 종교권이잖아 무슨 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삶의 고뇌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내려주는 답이 어떻게 내 답이 됩니까? 그럼 내 삶의 고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구적인 것에 따라가지 말고 그것도 서구적인 것도 참고서 될 수 있겠습니다. 동양차도 참고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답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동서양을 분명히 공급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죠. 나와 남을 공급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보통 현대 철학자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딱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 한국 사회에서 뭡니까 저기 어, 뭐요? 가습기 살균제가로 인해서 지금 또 그걸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여러 가지 병폐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에 이 물질적인 나도, 정신적인 나도 끊임없이 내가 주변 사람과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듯이 이 물질적인 것도 끊임없이 내 주변과 동화되어가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죠. 그죠? 나는 그걸 일부러 마신 적도 없는데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흡에서 들어갔다. 그게 아니라 호흡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떨어져 있는 화학물질이 나와 뚝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백혈병, 암이나 이런 거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주변과 상호 소통하고 있고 생각도 상호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을 다 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양도 사실은 다 긋을 수는 없고 그냥 대체로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죠? 나와 남을 구분짓기 어려운데 그냥 나는 나고 남은 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나 밖에 있는 존재지만 그들이 나와 완전 남은 아니고 나와 더불어 있는 거죠. 더불어 있음 속에서 우리는 같이 나와 너가 그래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서구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서구를 때려잡자 이런 철학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더 더군다나 아니고 동학 같은 종교를 더 좋아해 동학 같은 철학을 그 제가 읽고 제가 느낀 동학이라 그러니까 해월의 글이라던가 뭐 그다음 뭐 해월 그,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월을 더 아주 좋아해서 그런지 해월을 맞아요. 그러니까 최재우라던가 그리고 최재우라던가 최시영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뭐 서구에 맞서서 싸우자 서구에 대립하니까 이걸 읽고 아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다 서양과 구별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 자긍심 가져라 이런 것보다는 모두 더불어 자긍심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높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우리 철학적 애씀 같은 걸 읽습니다. 그것이 제가 읽은 그 안에서의 새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새로운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동양 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 생각 동의합니다. 동양의 글 중에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교 글도 읽고 뭐 아마 이런 시대에 뭐 주역글 같은 거 요새 뭐 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을 두고 주역을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주역 책도 내고 하지만 원래 저도 주역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역을 조금 공부해서 나누자 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주역을 혼자 또 독학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나게 공부했습니다. 뭐 점사가 아니라 철학서로서 근데 원래 점사는 맞습니다. 주역이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당시에는 나쁜 의미도 아니었고 지금 뭐 생각하는 그런 점수도 아니고 하여튼 점수는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것들을 점서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철학적인 것들을 이끌어내고 새 뜻을 이끌어낸다면 그 글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익혀졌으면 그 속에 분명히 좋은 게 있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가치를 세우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것들을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위해서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방향, 새 행동이 나오긴 하지만 새 방향을 다듬고 새 행동을 시험해 보는데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뭐 자, 우리가 새 마음을 위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도 고쳐야 하고 행동의 표준이 되는 가치 체계도 새로워져야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 마음이 필요하다. 그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이 바뀌기 위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철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옛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옛글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글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글도 그것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읽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은 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계의 사회가 현실에 오면은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고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그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같이 울어야지 그게 철학이다. 제가 이런 말로 대한민국 철학사에 써놨는데 같이 울지 않는 철학. 그러니까 옛날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마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죠? 더불어 있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있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홀로 맞다고 고집하고 그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 더불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어가는 마음이 되었죠. 그죠? 그거에 대한 자 케케묵은 듯한 옛글을 케케묵은 듯한 옛글을 되씹어 서양제 한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함석 선생님 미리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서양 사람들도 고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대학의 스콜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전학입니다. 그리고 스콜라의 방향은 근대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고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너무 읽어서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옛글을 잃는다라는 것은 진화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은 것이다. 옛글에서 무슨 진화가 일어나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진화적 DNA가 있으면은 각자의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 뭐, 진화론을 받아들인 신학이다, 뭐, 이런 것도 이래 보면은 인간이 그 중에서 제일 진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와, 그죠? 그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약간 뭐 아프리카, 뭐 아주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진 진화는 더 서로 다 달랐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 속에서 사람들이 진화하는 방식, 문화가 진화하는 방식은 서로 비교하면 안 되고 각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 속에서 최상의 진화를 하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사람도 양이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최고의 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양은 우리보다 진화가 덜 됐으니까 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한 것이다. 뭐 우리 마음대로 쟤네들을 그냥 뭐 죽이고 뭐 해서 고기 만들어 먹어도 상관없다. 신이 우리가 저거들을 이용해 먹으라고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곤란하죠. 우리만이 신에게 뭐라고 할까요? 선택받았고 다른 존재들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존재들은 마음대로 뭐 대하면은 그런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뭐 이렇게 신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대해버린다. 이런 거죠. 그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하는 생각들이 가끔씩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금도 있죠. 유대 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 이스라엘에 보면 민족 우월주의 선민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가 제일 진화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진화론을 만나면 자기가 다른 동물보다 더 진화되어 있고 다른 문화보다 더 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화는 예를 들어 양도 양의 자리에서 최상의 진화를 했고 양도 양의 자리에서 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제일 진화되어 있고 가장 신성한 거예요. 그 방식에서. 그죠? 그러면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 진화하는 겁니다. 그죠? 저마다의 방식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화라고 했을 때 이거 진화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서 옛날 글에서 이 진화다. 옛날 글에서 진화할 수 있죠. 이 옛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그다음 영국 사람, 우즈벡 사람이 서로 달라도 그 속에 DNA 구조에서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DNA 옛날에 남을 때 이 DNA가 같은 거. 사람으로서 하는 궁극적인 물음들. 이런 것들이 녹아든 게 옛글이거든요. 그냥 옛글을 본다는 것은 이 DNA에서 하나의 원시적인 생명체에서 진화되어 나가듯이 이 옛글에서 남겨진 것에서 우리가 진화되어서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또 큰 전환이죠, 사실은 지금은. 과학적인 발전, 아마 지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과학이 엄청난 스피드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철학자들도 확실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신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나마 따라가지만 신학에서는 신이라는 걸 감안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양자 역학의 세계라든가 뇌의 세계라든가 우주를 바라보는 뭐 알게 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야 인간의 이성이 얼만큼 알겠어라고 하지만 엄청납니다, 지금. 매해 쏟아지는 그 과학적 성과들 엄청납니다. 그죠? 엄청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조건으로 다시 그것을 품고 옛글을 읽으면서 진화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어요. 옛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건 아니야. 막 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글에서 진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옛날 글을 읽는다고 해서 논리적 퇴화된 거, 진화에서 퇴화된 것이 아니고 이 옛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원시의 모습, 사람으로서 고민하던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글을 읽는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플라톤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우린 진화해 나갈 수 있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한 고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뭐 공자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지금 이 시대 저는 불교 철학만큼 인간 이성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철학이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속에서도 역시 그렇게, 근데
불교는 뭐 예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죠. 그 뭐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전에 그 이제 시탈자의 철학인데 그 속에서 이 깨우친 것들은 지금 읽어도 엄청나게 많이 진화되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근대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근대화, 지금도 우리 그렇게 쓰죠. 뭐, 계몽하려고. 근대화의 특징이 계몽입니다, 계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직자나 철학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 보고 함부로 계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알겠느냐.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종교인도 하고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교수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거죠. 소말개돼지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민중을 소말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뭐 아무리 공부해봤자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야지 인정받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학 갔다 오면 다 필요 없어요.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싶으면은 누군가에서 계몽해야 되는데 야 수능 못 친 사람 그 계몽 네가 뭐 날 계몽해 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몽이라고 근대화라는 말이 말은 좋지만 이것이 뭐냐 해보니까 계몽을 그 합리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예를 들어서 나름 뭐 대학도 다니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마땅한 학벌도 없어요. 그럼 책을 읽고 독서 토론 가면 당신은 왜 이걸 읽고 이렇게 못 느꼈냐? 아이고 그래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아니,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책 자체도 별로 소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책의 구절도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이죠? 예? 아무리 고전이라도 이 사람의 삶 속에 안 놓은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이게 고전이 아니에요. 고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사실입니다. 고전은 자기 삶에 다가와야 돼요. 그럼 자기 삶의 이 중에 한 구절이라도 다가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책으로 전체적으로 퍼져가는 거지. 자기 생각과 똑같지 않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몽에 익숙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면은 그거 못하는 기준도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숨도 못 차.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막 강의하는데 옛날에 그게 맞는지 내가 철학 강의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맞는지 안 틀렸는지 옆에 고려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묻더라고. 저보다 나이 큰 체험이겠죠. 고려대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숨도 잘 쉬니까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그에게 묻는 거거든요. 내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잔인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일부 지배계층이 시야의 인권을 짓밟고 시야를 몰아내고 자기네 권력과 향락을 위해 짐승 같은 데로 몰아쳐 그걸 속이기 위한 구호가 바로 근대화입니다. 계몽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내 종이다 이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계몽입니다. 그냥 근대화입니다. 그걸 좋게 말하는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내가 누군가를 계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막 이렇게 그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갖고 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계몽하려고 하고 내가 한국에 산다고 이 사람을 무시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내가 혹시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더불어 있는 것은 나는 니한테 박대하고 니도 내한테 박대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근대화시켰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양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너가 모르지, 이 돌대가리들아. 내가 가르쳐 줄게. 조용히 이거 조용히 입 다물고 이거 들어 배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고민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우리 역사 속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서양의 중세사를 꼼꼼히 들어보면 서양에서 왜 이런 신학 고민을 했는지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 맞게 신학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울음에 반응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신학을 가장 잘 와닿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과 문익환 목사님 신학. 그게 제일 와닿습니다. 음.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욕심이 있고. 근데 제가 또 욕심을 가진 건 함석헌 선생님과 문익환 목사의 철학을 그들 자체에 제가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내 철학과 조화해서 내 철학의 수단 속에, 내 철학의 방법 속에 그들을 녹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왜냐 하면은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에서는 그 한마디로 그 시야를 계몽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고전을 해석한다, 도덕경을 해석한다, 이래도 뭐 TV 나와서 까불까불거리면서 잘난 척하고 자기 학벌 뭐 내가 어디 나왔니 하면서, 어, 뭐, 뭐, 윽박 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시대에 필요한 분노, 그 시대에 필요한 울음을 토해내면서,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구금되고 힘겨운, 권력으로부터 힘겨운 시간을 보내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철학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무튼 그러니까 도덕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유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충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방식의 유교 해석으로 그 이 부정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충을 강조하는 사회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이 도덕경을 들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해석을 하면서 하는 이 도덕경을 새롭게 도덕경을 해석해서 도덕경을 도덕경으로 객관적 사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도덕경으로 그 시대의 잘못된 그 권력, 충을 강조하는 권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국가 우월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대화 해가지고 이놈들이 개몽해가지고 결국 이루어진 서구화입니다. 뭐 한국적인 것들이 최고야 이래 말하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근데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어떤 교수가 자기는 한국적인 거 정말 좋아한다고 한국어로 되는 철학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습니다. 한 20년 뭐 그전에. 그런데 그 사람 집을 지어놓고 하이데거처럼 집을 지어놓고 누가 봐도 그거 이제 양옥인데 그걸 보고 한국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형 그게 뭐냐? 그 말 뭐냐? 그러면은 한국적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한옥이 한국적인 거 아니죠, 한국에서. 한옥은 조선적스러운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한국적인 것은 뭐 아파트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 시대적으로 변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근대화 시키겠다고 하고 소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대화는 소규화입니다, 사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구하고 이것은 서구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굉장히 비하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참 서글픈 거죠. 이런 것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타자적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인은. 일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한국인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깊이 박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근대화가 결코 사는 길이 아니다. 내가 돼야 사는 거죠. 내가 나를 타자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서양 사람 돼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살아있는 겁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민족도 나라도 모르고 일본의 종로를 미국, 독일의 종로를 대사로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뭐 민족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라거죠. 나의 우리의 소중함도 모르면서 나와 우리의 소중함도 모르면서 남의 종 남의 종 노릇을 해서 되겠느냐. 그죠? 그 근대화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시야에게는 아니 그렇다. 사실 근대화를 부르짖는데 우리가 서구적이라 하면서 이 땅에 농민들이 살았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 노동자들이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아파하는 이 부족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살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틀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굳이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아 모든 사람들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대화하고 남 계몽한다 하고 이렇게 했던 그걸 성공했다, 근대화 성공했다, 서구화 성공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행복합니까? 이 땅에 지금 그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예배나 미사 드리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 신앙인들이 투표 제도를 해도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지금 신고교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종교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우리들이 보면은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개신교가 마치 그거 가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교도 보수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종교가 계몽,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두고 계몽하겠다라고 막 글에 설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고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주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서도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희귀병에 걸려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농촌 그다음에 이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족들,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지방, 그 대학의 학벌 차이로 결혼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파할 수 있는 거죠. 아파냐 이거죠.
고전 속에서는 그런 아픔 속에서 고전을 읽어야지 그 속에서 새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픔도 없이 고전을 읽고 있으니까 그냥 고전은 옛글 공부예요. 옛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옛 말에 가라사대하고 이런 관계는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100년 읽어봤자 이 시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글 아무리 100년 읽어봤자 이 시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새 뜻으로 다가오는 것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또 시할 생각, 시할 생각 본래 아닌 것이니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지배자는 시할 생각 본래 아닌 것이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배자는 원래 지배자가 하는 말은 시할 생각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하는 말, 남의 나라 세계에서 무엇이 되고 가니 거기 주의해야 됩니다. 뭐 주어길이 나오는데 위에도 주어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같이 울어가는 가운데서 그죠? 같이 울어가는 가운데서 민족 중흥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같이 울지 않았잖아요. 그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우리는 같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지금 시간 강사들의 한때 시간 강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 어려움 지금 많이 잊혀졌습니다. 왜 져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도 또 봤어요. 왜 뭐 알면 왜 저러고 있냐 또. 비정규직의 무능한 사람이니까 저러죠. 노가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무시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그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시선. 모두 폭력. 그런 시선으로 옛글을 공부하다 그냥 때려치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냥 갑질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전을 읽어야지 그 마음으로 옛글을 읽어야지 그 속에서 새뜻 같이 아파하고 우는 사람을 위한 희망을 그 안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8.16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한 주 동안 신체적으로도 많이 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하셔서 이모님이 그 만들어주신 반찬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도 이모님이 반찬을 하시면 저희 목까지 일부 해주셨기 때문에 음, 근데 그 이모님의 그 돌아가시기 뭐 2시간 전 모습을 뵙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 뭐 한 달, 2달은 더 사시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곳을 떠나고 제 아내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2시간 조금 넘으셔서 이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음,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모님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 힘겨운 시대에 힘겹게 사셨던 분인데 더불어 울어줬던 사람들이 너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인들이 많고 그래도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이 슬퍼해도 홀로 울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너무 슬픕니다. 전뭐 이 시대의 대표 지식인도 아니고 뭐 남들이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모님의 어, 그 죽음 앞에서 이모님처럼 홀로 아파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글도 쓰고 철학도 하고 치열하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강의보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원래 그 8월 15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모두들 다 옛글 읽으실 때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같이 울고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의 마음으로 옛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슬기로운 세상을 위해서 고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래 대단하지 않은 저희의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